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쿠미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반 일리치의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책을 스웨덴 독서법으로 처음 읽기로 한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읽고 만났습니다. 네. 만났어요. 네. 자, 뒤에 정여울 작가님께서 쓰신 책 소개를 살짝 읽어드릴게요. 텍스트의 포도밭은 역사학자 이반 일리치의 날카로운 통찰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읽기의 역사와 쓰기의 역사를 넘어서서 인류가 간직해온 마음의 역사를 꿰뚫어보는 지혜의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의 통찰이군요. 네. 저희가 지금 전자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렇죠. 전자미디어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정보를 그냥 계속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다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뚫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잃어버린 마음의 역사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고전에서 찾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얘기했죠. 후고라는 12세기에 쓴 책을 인용을 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신 거잖아요. 네, 왜 12세기로 저희가 돌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겹겹에 있는 쌓여진 이야기예요. 이게 이 책이요. 그렇죠? 이 책이 출간된 거는 1993년도. 이 책이 출간된 건 1993년도니까 그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미 미래를 정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인터넷이 막 발전됐을 때 시작됐을 때 그냥 끝까지 본 거지. 이게 발달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유 방식이 바뀌었을 것인가. 그거를 전자미디어를 통해서 다 본 거야. 이반 일리치가. 그래서 이 책을 쓰셨고, 근데 이 책의 이제 원류가 되는 책은 1100 몇 년이죠? 1128년에 쓴 디다스 칼리콘이라는 책이고, 성 비토르 후고가 쓴 이 디다스 칼리콘이라는 책이 이제 모태가 돼서 이 디다스 칼리콘이라는 책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주는 책이 바로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책인 거죠. 근데 이 디다스 칼리콘이라는 책은 무슨 뜻이냐? 읽기에 대한 사유책인 거예요. 읽는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도사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인 후고가 너희들 이렇게 읽고 지혜를 가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교사가 쓴 책인 거죠. 교사가 이제 수사들을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어떻게 너네를 진행할 것인가.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이반 일리치는 1928년도에 태어났어요. 26년도에 태어났어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26년도에 태어났어요. 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검색 기능이 26년도에 태어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셨고 로마의 그로그리안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이것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짜이즈부르크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뭐가 됐느냐? 사제서품을 받고 웃으면 안 되는데 51년에 로마에서 사제서품을 받으신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덕체의 모든 어떤 경건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얻으신 거죠. 그렇지만 평탄치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 막 알려줘야 돼. 지혜를 막 알려줘야 돼. 그래서 권위적인 것보다는 권위를 깨는 쪽인 거죠. 그래서 66년에 멕시코에서 문화교류 문헌자료센터를 설립해서 주류적인 어떤 학문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많이 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 학교가 교육을 망친다. 전문가가 무능력자에 만든다. 이런 식의 어떤 주류에 반대되는 그런 거 했는데 또 종교가 죄인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하셨겠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완전히 미움을 받기 시작하셔가지고 자진해서 69년에 스스로 사제직에서 이제 벗어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여기 정여울 선생님은 역사학자라고 했지만 신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그리고 영성학자 이런 쪽으로 그래서 뭐 명상하시는 분도 이반 일리치를 얘기하시고 역사학자도 얘기하시고 환경운동가도 이반 일리치를 얘기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반 일리치를 얘기하는 저희도 이반 일리치를 얘기하고 이런 이제 그런 지식의 터줏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분이십니다. 터줏대감 괜찮은데. 네.
지식의 터줏대감. 근데 이분이 이제 읽기에 대한 지식의 터줏대감을 이제 후고 책에서 본 거죠. 디다스 칼리콘에서. 제가 너무 안 외워져서 디다스 칼리콘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외워진 것 같아요. 칼리콘이 잘 안 외워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 스웨덴 독서법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목차만 보고 앞으로 이 책에서 우리가 뭔가를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만 훑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그거를 글로 써봤다. 그래서 희한한 라틴어 이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너무 성급하게 외우려고 하지 않고 다음에 어디선가 만나도 익숙한 단어처럼 접근하는 이런 정도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챕터를 봤더니 지혜를 향한 읽기예요. 네. 지혜를 향한 읽기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넘기자마자 대단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아, 네. 어떤 문장이죠? 그 디다스 칼리콘의 첫 문장입니다. 네. 구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첫째는 지혜다. 지혜다. 구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첫째는 지혜다. 네, 이 문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거를 접할 때 해야 되는 외워야 되는 단어 인시피트 그 다음에 아우토리타스 네. 요거 두 개를 아니, 첫 번째부터 나와요. 네. 아니 그 막 썼다고 하니까 네. 되게 네. 사랑스러운가 봐요. 인시피트. 네, 제가 재밌었거든요. 어토네이션 찾아봤거든요. 인시피트. 네네. 인시피트. 영어 시간 아닙니다. 네. 네. 라틴어 시간입니다. 인시피트. 인시피트가 뭐죠? 근데? 서론이죠, 서론. 그러니까 시작의 말, 모두 발언할 때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머리 두자, 머릿말, 요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시피트 뒤에서는 인시피트의 설명이 안 나오고 그냥 인시피트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시피트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말이다. 들어가는 말인데 네. 여기서 주제를 관통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아우토리타스가 됐다. 그래서 아우토리타스는 권위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여기서 쓰이는 거는 두두고 계속 반복해서 말할 가치가 있는 문장. 예를 들면 어떤 문장 같은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책에서는 뭐 그 구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첫째는 지혜다 이런 거고 제가 아까 그 희망은 미래는 없다 희망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건 이제 아우토리타스인 거죠. 그리고 뭐 섹스피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게 아우토리타스를 말하는 지칭하는 네. 말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훅 오는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혜로워야 돼요. 대신 아우토리타스는. 네.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 네, 그게 이제 첫 처음 챕터에 나오는 거죠. 스튜디움은 스타디라고 아주 쉬워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이 밑에 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로그라인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저의 로그라인은 책 읽기는 눈에서 몸에서 빛이 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 얘기한 네. 거. 저희가 원래 로그라인을 먼저 얘기하는데 약간 흥분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꾸미의 로그라인은 꾸미의 로그라인은 책은 눈의 약이다. 그런데 그 약을 더 효력이 좋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얼거리면 된다. 그래서 중얼거림의 어떤 효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저는 빛에 꽂혔고 네. 꾸미는 중얼거리에 꽂혔고 네네. 그래서 이 제가 꽂힌 이 빛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루멘이에요. 라틴어에 완전 꽂히셨군요. 네, 아니 필사까지는 아니지만 제목을 쓰다 보니까 잘 들어와요 단어가. 그렇군요, 루멘. 네네네. 저는 스웨덴 독서법에서 얻은 게 단어였습니다. 단어였군요. 루멘인데 네. 이 루멘이 그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이고 책 읽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 안에서 빛이 나고 눈에서도 빛이 나고 이런 효과가 있다. 그게 또 꽂히셨구나. 네.
그래서 빛이 나게 음. 스스로 좀 많이 읽고 좀 많이 생각하고 딱 음. 거울을 보면 내가 약간 빛이 나는 존재 같다 이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그럼요. 전 당연히 느끼죠. 나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다 자뻑? 느끼죠. 이 빛이라는 게 막 이렇게 시각적으로 막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밝아지는 느낌. 네네. 뭐 책을 읽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흔쾌히 뭔가를 훅 그냥 빠져들고 그거에 약간 만족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게 있는 거죠. 그래서 37쪽에 음.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지각에서 유추하여 정신작용을 생각했다. 영적 광학에 따르면 눈에서 나오는 빛은 세상에 빛나는 물체들을 보는 사람의 지각기관 안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했다. 빛나는 눈은 보기 위한 조건이었다. 후고의 인시피티는 읽기가 타락한 인류의 눈에서 그림자와 어둠을 제거한다고 암시했다. 발가락. 네. 굉장히 그러면은 내가 읽고 막 이렇게 보면은 타락이 다 제거될 수도 있어. 레이저에 눈에 레이저 나서. 그 타락한 인류라는 게 다른 사람을 레이저로 쏴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 치유. 그렇죠. 네. 내 몸 안에. 그래서 치유. 꾸미도 그 약이라는 표현이 좋았다는 것도 네네.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빛으로 그 빛으로 내 내면에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요즘 막 전문가한테 홍대만 막 찾아가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나는 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빛으로. 그럼요. 사실 나를 거죠. 제일 잘하는 건 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울로서의 페이지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자신을 비추고 그 페이지 안에서 다시 자기를 본다. 인식할 수 있다. 그게 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만의 아우토리타스를 이 책에서 초반에 말해본다면 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기 행위가 어떤 태도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또 그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또 다가왔을 수도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사람은 모든 관심과 욕망을 지혜에 집중하기 위해 스스로 망명자가 된 사람이며 이런 식으로 지혜는 그가 바라고 기다리던 고향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너무 나의 관심과 욕망에 빠져서 막 거기에 집착하면 지혜에 집중이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 자신의 마음을 좀 비우고 빈자리가 있어야 채우지.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지혜가 바로 내가 바라던 고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많은 그 하프카도 그랬지만 뭐 망치다 막 이랬잖아요. 뭘 깨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결국 책을 읽고 그 안주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걸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고향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잖아요. 그게 진짜 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망명자로 끝났으면 계속 떠나야 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고향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이 스타디움이 나오면서 이제 수련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겸손해야 되고 고요해야 되고 그리고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떠나면 책을 읽고 수련하면서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 마무리. 근데 이제 스웨덴 독서법에서 같이 떠나라. 친구랑 같이 떠나서 같이 수다도 떨면서 혼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인풋도 안 되고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얘기하면서 같이 떠나라 책을 같은 공동의 텍스트로 그러니까 또 좀 가벼워지죠 마음이. 혼자 떠나면 마음 무겁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챕터 2로 갈까요? 챕터 2로 가겠습니다. 챕터 2 그 두 번째 챕터는 질서 기억 역사입니다. 질서 기억 역사. 그게 너무 또 기억에 궁전을 지어서 실제로 그 12세기의 수사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기억에 궁전을 지어서 모든 읽은 거가 거기 다 들어가서 뭐 첫 번째 1층 첫 번째 방에 있는 그 지식을 꺼내와서 뭘 이야기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디다스 칼리콘에서 기억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기억 그래요? 훈련을 한다. 그 방을 차곡차곡 아니면 옆으로 차곡차곡 했을 때 내가 다시 거기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꺼내서 그쵸. 내가 또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진짜 그냥 정신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연습을 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의를 돼서 그렇게 정리정돈한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 못하는 또 나 포비아 정리정돈 포비아인데 난 그래서 여기 이 챕터 읽을 때 내 머릿속은 이미 모든 게 잡동사니니 외장하더라도 잘 드라이브를 해도 잘 이렇게 궁전처럼 잘 직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일찍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12세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요것만으로는 좀 제가 부족하면 외장하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77쪽에 보면 꾸미가 꽂혀있는 그 문장 얘기하셔야죠. 77장이 저는 두 번째 챕터의 마무리되는 문장인데요. 역사는 이루어진 일들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것을 자구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의미로 본다. 알레고리는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다른 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비유는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독서의 3단계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는 그냥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서 자의적으로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 자의적으로 돌아온 것이 알레고리화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누는 어떤 알레고리가 그 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나오는 바나나면 그 바나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나나의 뭐 미끄러운 심성으로 본다든가 다 그 자체의 컨텍스트에서 해석해야 되는 알레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추상화해서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비유로 자기 삶 안에 비유로 뭔가 건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그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서가 뭔가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를 조금 객관적인 차원에서 추상화시키고 이 추상화된 그것을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그 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드러내야 될 것을 드러내는 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뭔가 승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승화가 알레고리인 거죠. 그렇죠. 그 승화만 되고 끝나면 안 되죠. 그걸 기억해서 내가 뭔가 그거를 만들어내야지. 글을 쓸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요즘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하나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중학교 2학년의 학생과 엄마의 대화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사춘기니까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 나이를 거쳤고 그리고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 내가 엄마를 이해하는 게 빠르겠어? 엄마가 나를 이해하는 게 빠르겠어? 엄마가 나를 이해하는 게 빠르지. 그렇지. 그걸 설득하는 그 문장이 그거더라고요. 엄마는 나의 인생을 살았고 그만큼 나이를 먹었는데 왜 나한테 지금 엄마를 이해하라고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똑똑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에 쓴 건데 그게 이 독서의 책일 것 같아요. 맞아. 그 당시에는 그 책을 읽고 그래 얘 얘 말 잘하는데 이렇게 느꼈지만 지금 제가 생활을 하고 겪으면서 그걸 다시 생각해내고 그거를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세대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에 담아놓은 거지. 그치, 담아둔 거지. 담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그게 나왔어요. 바깥으로. 그런 느낌. 네. 비유가 아주 적합했어요. 적합했어요? 적합했어요. 아주. 그런 거죠. 이런 흐름이다. 그러니까 독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화의 기억. 사실 기억을 제가 하는 거는 그 문장을 똑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뉘앙스, 우리가 말하는 뉘앙스를 기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책입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로 수사의 읽기입니다. 수사의 읽기는 수사들이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그래서
그 중얼거리는 자들의 공동체. 제가 이제 중얼거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흐름 몸으로 하는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랬다. 수사의 책 읽기는 그랬다는 얘기. 포도밭 얘기도 나오고 생활 양식으로 자 그렇고. 포도밭 얘기는 뭔가요? 그러면 여기 책 제목과 연관이 있나요? 포도밭 그게 의식의 포도밭이에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따먹는 포도밭이 아니라 그래서 그 포도 주기가 주렁주렁 된 것이 모두 다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6조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페이지의 행은 포도를 지탱하는 포도 실험의 줄이었다. 그래서 행들로부터 열매를 딴다. 열매를 따가지고 내 마음속 포도밭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포도밭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해음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포도밭과 정원으로서의 네. 페이지 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굉장히 딱딱한 어떤 그 이미지로 읽잖아요. 왜냐면 이게 글씨가 까맣고 종이가 하얘니까 마치 뭐 회색빛 도시 이런 이미지로 읽지 말고 이 책은 포도밭이다. 포도밭의 자연 이미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수사한테. 너 이거 뭐 이렇게 그때는 양피지니까 더 좀 번들번들 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지 않다 우리. 포도밭이다. 이렇게 이제 꼬시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바카레라는 되게 진짜 중요한 키워드 우리 라틴어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건 영어로 해석이 안 된다. 영어로 해석이 안 된다. 그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개념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 정도? 뭘 하려고 하는 욕망.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자유 시간에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할 때 숙제가 끝났어. 그리고 딱 책을 딱 덮어. 그리고 자유 시간에 그 숙제에 대해서 일도 생각 안 해. 그러면 이제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 시간에도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거 되게 중시했다는 거예요. 수사의 얘기가. 자유는 지혜에 자신을 바친 사람에게만 온다.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바쳐야 된다. 지혜에. 그러니까 프리타임에 막 프리타임이라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이런 자유. 그게 이제 바카레의 중요성. 근데 이제 수사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더 뭔가 그 스트릭한 완고한 이런 거죠. 우리가 수사는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유 시간에 너무 막 놀지 말자 뭐 이런 느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자유 시간이라고 너무 진탕 막 마약하고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배우처럼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에도 기본적으로 발런티어하게 지식을 추구하는 그 바카레가 필요하다. 이런 그게 진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텍스트의 포도밭을 반만 읽고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에 또 스웨덴 독서법으로 또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스웨덴 독서법으로 같이 독서해봐요. 우리 안녕.